안녕하세요. 훼손 유형별 생태보건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사후관리 기술 개발 책임을 맡았던 고려대학교 건설시험의 전성우 교수입니다. 본 발표는 연구의 개요 및 목적부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3년 기간 동안 첫째, 훼손의 원인과 영향에 따른 현황 파악 후 이를 DB로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이를 활용하여 훼손 유형별 평가를 통해 보건 대상 지역 및 보건 우선순위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훼손 유형별 평가를 통해 보건 모델을 선정하고 넷째, 보건 시 기후변화 적응 등에 필요한 최소 사후관리 기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훼손 유형 구분 및 평가, 보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3년간의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 중 첫 번째 훼손지 도출 과정입니다. 훼손지 중 보건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보호지역 내 훼손지역 추출이 가장 시급하다 판단하여 대상지는 보호지역 내 훼손지 현황 추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10m 상도의 중분류 토지 피복 지도를 이용하여 토지 피복이 산림, 초지, 습지, 농업지역과 같은 자연지역에서 나지로 변화된 지역을 추출합니다. 둘째, 도출된 훼손지 중 KLIS상 물환경 부문, 자연환경 부문 보호지역을 중첩시켜 보호지역 내 훼손지역을 추출합니다. 셋째, 중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이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5,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만을 추출하였습니다. 넷째, 훼손된 지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과 비교하여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KLS상의 보호지역은 아니나 연결성이 중요한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국토환경성 평가 1, 2등급 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정맥, 개발 제한구역 등을 포함하여 훼손지를 추가 추출하였습니다. 연구 내용 두 번째는 훼손 유형의 분류와 평가체계 개발입니다. 우선 훼손 유형은 생태 기반 환경 훼손과 생태 환경 훼손의 두 가지로 정의하고 분류하였습니다. 생태 기반 환경은 원지형 변형, 표층부 유실, 토양 오염, 토양 이화학성 변화의 네 가지가 있으며 생태 환경 훼손은 식생 쇠퇴, 식생 훼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훼손 유형별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계략 현장조사와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체계안을 설정하고 생태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최종 평가 항목을 구축하였습니다. 훼손지 평가체계 구축 시 수행한 단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각 단계별로 실내 현장조사 및 평가가 표와 같이 수행되었습니다. 훼손 유형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이용하여 모든 훼손 유형별 통합 인과순환 지도를 구축하고 향후 훼손 가능성을 예측하고 보건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훼손 유형별 평가는 각 평가 항목별로 0에서 4등급을 부여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그림은 서초구 원지동, 경기도 여주시 감천면의 평가 결과입니다. 훼손 유형별 평가 단계입니다. 1단계 현장조사, 2단계 유형별 특징 분석, 3단계 정밀조사, 최종 4단계에서 유형별 등급화 과정을 거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보건 대상 지역 설정 기준입니다. 우선 생태적 기준과 법제적 기준을 종합하여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사회적 타당성, 경제적 효용성 등 보건사업 실행 시 적용성을 고려합니다. 보건 대상 지역 설정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3년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전 및 보호지역 내 5,000제곱미터 이상 훼손지는 399개소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면적별로는 훼손지 대부분이 5,000에서부터 5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크기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훼손지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내용 및 방법은 표와 같습니다. 399개 훼손지 조사 결과
96개소는 훼손지가 아닌 것으로 판별되어 훼손지 개수는 총 303개소였습니다. 그림은 훼손지 현장 조사 결과 야장입니다. 훼손지는 산림지역이 훼손된 곳이 전체의 63%로 가장 많으며 초지와 농업지역에서도 상당한 훼손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훼손 원인별로는 도로 및 철도를 포함하여 개발 사업에 의한 것이 67%였으며 농업활동에 의한 것도 15%를 차지하여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훼손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훼손 유형으로는 생태 기반 환경 훼손이 81%를 차지하며 원지형 변형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양 오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3개의 훼손지는 유형별로 평가하여 정밀조사 대상지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림은 303개소 훼손지 목록표입니다. 또한 유형별 훼손지는 그림과 같이 GIS-DB로 구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광역 생태축, 백두대간과 같은 연결성을 가진 자연보전지역 내 훼손지는 204개소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우선순위 기준 설정입니다. 기준은 생태적 기준과 훼손 유형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보건 주체별 사업 유형에 따라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생태적 기준 1순위 지역으로는 국제협약에 의해 지정된 보호지역, 2순위로는 법적 보호지역, 3순위는 국가 주요 생태축 등이며 표와 같이 5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우선순위별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 것은 표와 같습니다. 훼손 유형별 우선순위는 원지형 변형이 가장 높은 보건 우선순위였으며 토양 이화학성 변형이나 식생 쇠퇴는 보건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생태적 우선순위를 우선 설정하고 그 내에서 훼손 유형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보건 우선순위 기준 및 설정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1단계 생태적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선정, 2단계 훼손 유형별 보건 우선순위 선정, 3단계 예산 및 정책적 고려를 거쳐 최종 보건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보건 대상지별 우선순위 기준이 중복될 경우 상위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지, 상위 우선순위 기준이 중복되는 비율이 많은 대상지가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되었습니다. 보건 주체별 보건 우선순위 기준 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4개 유형의 국제협약지역, 9개 유형의 법적 보호지역과 국가 주요 생태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4개 유형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법적 보호지역과 광역생태축, 도시생태현황지도상 1등급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2개 유형의 법적 보호지역과 지역생태축, 도시생태현황지도 1등급 지역과 2차 피해 또는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복원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303개소의 최종 훼손지 중 보건대상지역 설정 기준에 따라 보건대상지역을 설정한 것은 243개소이며 이 중 190여 개 지역은 생태기반환경 훼손 지역이며 53개소는 생태환경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243개 훼손 지역 중 광역 생태축과 중복되는 최종 보건 대상 지역은 91개소이며 이 중 국가 주요 생태축과 중복되는 지역은 88개소이며 제주도는 국가 주요 생태축 및 광역 생태축이 미설정된 곳으로 이 내에는 3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광역 생태축 중복 최종 보건 대상 지역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연결성이 훼손된 보건 대상 지역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경기도가 25개소로 가장 많고 강원, 충북의 순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 주체별로 분석하면 보건 대상 지역의 75%는 중앙정부가 시행해야 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복원해야 할 지역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보건 대상 지역 우선순위 5위권 내에 제주의 2개소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의 2곳이 3, 4위를,
경북 한 곳이 5위로 분석되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보건 대상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양산시의 2개소가 1,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전국 보건 대상 지역 91개소 중 상위 순위 32개소를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원지형 변형이 13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보건 우선 대상 지역 정밀조사 결과 야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과정을 지침화하여 130쪽 분량의 훼손 유형별 생태보건사업 통합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정보는 훼손 유형별 생태보건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체계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본 연구 개발 성과는 크게 향후 도입될 자연자원 총량제 대비 훼손지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훼손지 보건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과제에서 시행한 훼손 유형별 보건 모델, 자연 기반형 사후 관리를 통해 보건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후 관리를 제시하였다는 데 활용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 혁신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PCL 대표이사 김소연입니다. 저희 참여기관으로는 중앙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연구 필요성, 연구 목표, 연구별 추진계획, 연구 수행 내용, 연구 결과 및 적용 사례, 연구 기대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인구 증가와 도시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수질 오염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구 수돗물의 과부하 화합물 노출 사고 등으로 많은 경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수돗물에 대한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장 실시간 검출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생물학적 분석 기법 기반 미확인, 혼합, 미량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분석 기법은요, LC 분석기나 필터 기반, 물벼룩과 같은 생물체에 직접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LC매스를 이용하면 고가의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필터를 이용하면 분리가 어렵고 측정이 부정확하였습니다. 생물체를 이용하면 물벼룩 같은 것은 특정 결과가 아닌 온도나 습도 등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재현성도 부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지표가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극복하고자 대량 검출 가능하며 높은 정확도가 검출이 가능한 특이적 검출이 가능하고 테스트 키트를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합 독성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표준 작업이 가능한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생물학적 분석 기법 기반 미확인 통합 미량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하여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전처리 기술을 주로 개발을 하고 2차 연도에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키트화하여 3차 연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표준 시험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출 키트 제작과 최적 시험 평가 방법, 수계 미확인 오염물질 프로브 양상 기술 개발, 미량 및 신속 오염물질 혼합 독성 예측 모델 개발,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저감 장치 및 개발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출 키트 제작 및 최적 시험 평가 방법입니다. 우선 요소 기술로 DNA 항체를 이용한 전기화학 센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MEMS 기술을 이용해서 DNA 항체가 들어갈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였고요. 그 센서가 얼마나 DNA 항체를 잘 검출할 수 있는지를 비스페놀 A를 가지고 0.001 ppm부터 100 ppm까지 검출할 수 있는 것을 상수소를 가지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두
두 번째는 이런 정기화학 센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속 검출을 할 수 있는 래피드 형태의 검출 키트도 개발하였습니다. 래피드 검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이적이면서도 아주 검출 한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로피엄이라는 형광을 이용해서 요소 기술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검출 키트를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블락 에이전트 등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저희가 이제 중앙대학교와 같이 검출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래피드 키트 개발을 하던 중 코비드-19이 발발하여 2020년도에 코비드-19에 대한 여러 가지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항원, 항체뿐만 아니라 신속 진단 키트의 다양한 토탈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하여서 세계 최초로 저희가 형광으로 코비드-19의 안티젠을 검사하는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검사를 하면서도 민감도 100%, 특이도도 97.7%를 검사하는 키트를 개발하여 18개국 이상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형광 측정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공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체 검사하는 요즘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항체 검사법도 개발하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본 과제와 연관하여 450억 이상 수출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32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트뿐만이 아니라 이 관련된 기기, 휴대용 검출기도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DNA 항체를 통해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균 검사를 하였습니다. 균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균을 키우는 대신 분리해서 농축을 해서 그 다음에 검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 농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분리 농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음양 농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방법으로 저희가 음양 농축 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음양 농축 시스템은 음파를 이용해서 특정 파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세균만 농축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음양 농축 방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비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시료와 같은 대용량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본 과제를 통해서 개선된 농축 분리 시스템을 통해서 대용량도 분리 농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대용량을 농축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지고 검출 키트를 제작해서 음성 그램 네거티브라고 하는 세균만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음성 분양, 그리고 저희가 그 DNA 항체를 이용해서 특정 세균만 잡아내고 그리고 박테리아를 농축해서 검출해서 검출 한계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한 가지 오염물질만 아니라 다양한 미약인 오염물질 프로브를 양산하기 위해서 ERL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프로브 양산 기술을 더 확대해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을 좀 표준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ERL을 통해 5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양산화하고 또 이렇게 표준화해서 실렉스를 표준화해서 저희가 상품화시켰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화해서 균일하게 감으로써 균일하게 여러 가지 프로브를 개발해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생겼을 때 새로운 항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균등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균등하게 검출이 되지 않아서 문제점들을 이런 것을 균등 분배와 단일 방향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었고 훨씬 빠른 그 실렉스 방법을 개발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밀양 및 신종 오염물질 혼합 독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인간 섬유화 세포를 이용한 독성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중앙대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세 가지 저희가 세포주를 이용하였습니다. 세 가지 세포주를 농도별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저희가 독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세포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그 결합력 높은 DNA 항체 프로브를 이용하여서 저감 장치를 개발하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검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앞타머 DNA 항체를 이용하면 또 오염물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없애는 방법을 노력을 하였는데요. 프로브라는 거를 이런 필터 같은 데 장착해서 없애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UV 그래프팅 기술을 이용해서 앞타머 필터를 제작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 결과를 이제 실제 실증하고 적용 사례를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저희가 코로나 검출 키트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민감도 높고 특이도 높은 그리고 고속 10분 이내에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코로나 키트에 적용을 하였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같이 검출하고자 했습니다. 현장 신속 검출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혁신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희 코로나 제품은 다양한 변이도 잡을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타액으로도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응용성이 높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코로나 환경부 과제를 통해서 코로나 검출 키트의 환경시로 적용하는데 세계 최초로 저희가 적용한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파리 수돗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하수구 타고 배설물 속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말도 있고 이 하수도 검사를 하면 코로나 확산 여부를 10일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는 점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여부를 확산 여부 역학조사를 하수구나 상하수도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과거를 역학조사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상하수도의 환경시료를 이용하면 현재를 검출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방법보다 물리화학적 안정되고 그리고 적합한 DNA 항체를 이용해서 신속한 분석 기법을 확립하고 상하수도의 산업에 동반 선장을 하고 분석의 표준화 및 기술 확보 및 응용을 통해서 상하수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제, 기술적, 산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에 의해서 공기 오염 그리고 호흡기 질환만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상수도, 하수도에 의한 하수도 오염도 굉장히 중요시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이 물 오염 그리고 물 환경에 대한 시장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업 발전의 파급 효과에 아주 중요한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